오늘 방송은 세무조사 스토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바람과 파도 중에서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영어 간상에 대한 네, 너무 오늘은 좋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파도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세무조사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절세가 뭐고 탈세가 뭔지를 좀 한번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네, 탈세는 좀 빨간불, 확실한 이건 레드카드죠. 네. 너 퇴장,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법인격을 아예 악용을 한 거죠. 악용한 거다. 쉽게 말씀드리면 법인을 만들면, 법인을 운영하면 세금이 적다 다 알고 있잖아요. 네. 법인이라는 건 하나의 독립된 객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손실은 법인에 남겨놓고 그 법인에 있는 이익을 부당하게 사유화하는 행위. 근데 그게 이제 악용이라는 거는 법을 어긴 거예요. 불법이다. 불법이죠. 이건 탈법이고. 불법이나 탈법은 뭐 세금만 추징당하는 게 아니고 이건 형사처벌도 받아야 돼요. 반면에 절세라는 거는 법인격을 선용, 내가 주식회사에 맞게끔 회사를 잘 운용해서요, 배당도 하고, 인건비 운영도 잘 하고, 그럼 이제 그에 따른 법이 정한 세액 공제나 감면을 받는 거. 이건 이제 절세죠. 그러니까 악용이냐 선용이냐. 그렇죠. 이건 법인격을 선용해서 받은 국가로부터 받는 이제 일종의 선물인 거예요. 세액 공제 감면 뭐 이런 것들이. 그럼 이제 오남용은 뭐냐? 요거는 법을 어긴 건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이제 법을 이용해서 조세를 좀 부당하게 현저히 줄인 행위. 그렇다고 법을 어긴 건 아니라서 이걸 형사처벌하진 않지만 결국은 야 이게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이런 거래를 하겠니? 안 하잖아. 너하고 특수관계니까 그런 거래를 했겠지. 그럼 그 거래를 부인하고 통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래로 기준을 잡고 다시 세금을 추징하는 행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이해가 잘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법인격 오남용은요. 네.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도 약을 먹을 때 이게 좋아서 난 먹었는데 내가 이게 오용하고 있는지 남용하고 있는지 모르잖아. 마약을 먹은 건 나도 알아요. 불법인지. 근데 그냥 일반 약은 나 머리 아플 때마다 하나씩 먹었는데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이건 좀 오용입니다, 남용입니다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용인지 남용인지는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서 이게 위험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받아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실무적으로는 본인은 절세인 줄 알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조세 회피, 법인격 오남용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탈세와 절세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우리가 보통 절세를 한다 그러면은 수입을 조금 과소 계상하고 네. 비용을 과대 계상하는 거의 뭐 초등학교 1학년 산수 수준의 얘기죠. 네. 그렇지만 중요한 대부분의. 예. 네. 그러면 이제 수입을 어떻게 줄이느냐? 네. 합법적으로 줄이는 거는 이제 매출을 분산한다든가, 그죠? 신서법인을 만든다든가, 뭐 타인명의 사업장을 신설한다든가, 뭐 기존 사업장의 명의를 변경한다든가, 어쨌든 매출을 분산하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이건 뭐 합법이죠. 매출 시기를 조정한다든가, 그죠? 과표가 특정 시기에 결집되지 않도록 분산하는 뭐 이런 노력들은 응당하는 거예요. 이런 합법적인 노력에 대한 결과로 줄어드는 세금은 당연히 국가가 선물로 줘요. 너 가져가라.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아예 매출을 누락하는 행위는 탈세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이런 매출 누락은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모든 거래가 다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출에서의 누락은 크지 않습니다. 현금 매출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네. 내가 비용을 지출하는 시기를 조정한다든가, 예. 적격 증빙을 구비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적격 규정들을 만들어서 예, 비용을 지출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은 다 합법적인 건데 네. 없는 비용을 뻥 튀어가지고 실제 비용한 것처럼 하는 거 이것도 탈세죠. 대표적인 탈세죠. 그렇죠. 네. 매출 누락하고 가공 비용하고. 이게 결론적으로 법인에서는 법인이 손실을 주는 거죠. 그리고 법인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손실은 법인에 다 떠넘기고 이익만 본인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을 앵그리버드로 만드는 아주 대표적인. 예. 당연히 무섭습니다. 예, 화가 나면은 결국은 이렇게 세무조사로 털 수밖에 없는 구도겠죠. 네. 그래서 법적으로도 이런 법인격을 악용하는 거를 통제하기 위한 제어 장치들이 있어요. 그게 세 가지. 예, 일단은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도 법인들 스스로 니들끼리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해라.
그래서 이제 주주총회라는 게 있고, 주주총회 뭘까요? 중요한 건 주주들 동의를 받아. 주주가 선임한 이사들끼리의 회의체가 이사회잖아요? 네네. 그 뭐 좀 덜 중요한 건 니들끼리 결정해. 예, 중요한 건 주인한테 제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이제 주주가 선임한 이사들끼리 결정해야 될 사안들이 있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주주 이사회가 다 짬짬이네? 이제 그런 거 감시하라고 또 감사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내부 통제의 3대 축이 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면 이 법인격을 악용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기가 어려워요. 왜? 네. 누구의 이익을 부당하게 이렇게 취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쉽지가 않죠.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만나는 중소기업들은 사실 이런 내부 통제가 다 가족법인이기 때문에 네. 잘 이루어지지 않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법인격을 악용하거나 오남용, 의도적으로 하기보다는 본인은 관행적으로 이게 절세인 줄 알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오남용이었네. 탈세는 아니더라도 예,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법인의 손실을 다 귀속시켜버리고 네. 이익을 사유화하게 되면 뭐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도 덜 걷는데 네네. 그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은 20%밖에 안 내고 개인은 거의 50% 가까운 세금을 낸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절반 이하로 세금을 줄여줬는데 왜 이렇게 국가가 줄여줬어요? 아까 지난번에 제가 조세정책 얘기할 때 국가가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그러면 개인을 더 장려해야지 왜 법인을 장려해요? 맞습니다. 예. 그 이유는 경영의 투명성이에요. 투명 경영. 예. 네. 그래서 기업이 조금 더 투명 경영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기업이 더 많이 늘어나면 20%를 받더라도 더 건강한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면 국가는 장기적으로 고용과 납세가 더 늘어나겠죠. 네. 그런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법인 면허를 받은 건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손실은 다 법인에 떠넘겼다는 얘기는 이제 세금 체납은 다 법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을 다 사유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법인이 다 부실화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주 중에 특수관계인들로 50% 이상이 구성되는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이 못난 세금 너희들이 같이 내라. 연대납세 의무를 부과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일 강력한 거죠. 세무조사를 하고 법인 돈을 갖다 마음대로 썼네? 그럼 그거는 이제 횡령이나 배임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게끔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거죠. 이런 이제 장치들이 있다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법인격을 악용하는 사례를 한번 볼까요? 예전에 한번 기사 났던 건데 버닝썬이라고 하는데 시끄러웠죠. 가수 승리 맞죠? 가수가 네. 진짜 기억을 못해요. 자, 여기 보니까 폐업을 했어요. 네. 폐업 신고를 이렇게 미룹니다. 보니까 이제 폐업 신고를 일찍 하면 이제 누락된 매출에 대해서 국세청이 확인한데 이제 과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폐업을 미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법인세가 상당히 체납되고 있었대요, 여기. 근데 보니까 법인이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주식이 쪼개져 있었군요. 예, 보니까 이렇게 지분이 절묘하게 다 쪼개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국가는 이거 과점주주가 아니니까 세금 못 걷겠네 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 뭘 볼까요? 국세청이면. 당연히 이 사람들끼리 혹시나 차명 주식이 있지 않을지. 이게 한 사람 건데 이런 과점주주 리스크를 피하려고 지분을 이렇게 쪼개놨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자본 거래한 내역, 주식 이동한 내역을 다 확인해서 이게 실질 주주가 맞는지 아니면 차명 주주인지를 확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연대납세 의무를 부과하겠죠. 세법상 부당행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한번 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적 효력까지 부인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 대신에 이제 한목적적인 거래여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 형식이 아닌 우회 행위, 다단계 행위, 그 밖에 이상한 거래 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 또는 배제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 예. 제가 가끔 이제 상담을 하다가 사장님들이 물어보세요.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그 얘기를 자제분이나 손주분한테 이야기를 해도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들어도 고개를 끄덕이면 해도 됩니다. 근데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거나 어떻게 그런 거래를 하죠? 라고 갸우뚱하면은 그거는 부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전문가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밑에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 세 번째 줄 보니까 밑에서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재반 사정은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 행위가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관행위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부족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
경제적 합리성 유무가 되게 중요하다. 네. 그리고 그냥 사회적 통념이나 상관행위 아니에요. 앞에 반드시 건전한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 법령에 뭐 건전한, 뭐 합리성 이런 말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럼 이 기준이 뭐냐? 그렇죠. 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주관식 아닙니까?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법에 어느 정도 이 부당행위라고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법마다. 법인세법에도 있고요. 소득세법에도 있고요. 상증법에도 다 있긴 합니다. 네. 네. 그렇지만 이게 그 수많은 거래를 다 규율하지 못해요. 거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걸 정해놓고 대부분은 이제 과세관청에서 사실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대법원 판례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 같은 판례의 내용이에요. 여기 네. 보면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방법이라고 네. 돼 있고요. 세법에 열거된 거래 형태를 빙자하여, 아주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을 썼죠. 빙자. 형식만 취하고 네. 연불에 공을 들이는 척하면서 네. 이제 제밥에만 관심을 가졌으면 네. 따고 판단이 들면 부당행위로 보겠다. 네. 이런 부분이죠. 다만 이거를 이제 특정 개인이 공무원이 주관을 갖고 그냥 이건 부당행위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어느 정도 이제 조세 법률에 근거되어 있는 네. 법률에 규율되어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기준을 갖고 판단한다는 거죠. 판례가 재밌는 용어들이 많네요. 네. 경정청구에 대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이 경정 청구를 우리가 보통 하잖아요. 네. 경정 청구라는 건 이제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네. 내가 책임을 다했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책임이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면 자칫 매를 맞아요. 예. 그래서 저도 네. 이제 경정 청구 신청에 대한 어떤 질의를 받고 하면은 이게 납세자로서의 내가 권리를 당연히 주장해야죠. 근데 내가 납세자로서 책임을 다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고 신청을 해야지. 내가 여태까지 합법적으로 성실하게 잘 네. 세액을 신고했는지. 예, 그렇죠. 네. 대표적으로 R&D 비용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렇죠. 보통 연구소 만들어서 직원들 인건비 상당히 많이 세액공제 받잖아요. 가장 크죠. 이 네. 영역일 수 있는데. 예. 근데 그 기업부설 연구소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개발 전담 인력이죠. 네, 맞습니다. 어느 날 제가 사장님하고 차 마시고 있는데 그 전담 인력 중에 한 명이 커피를 사갖고 왔어요. 이 전담 인력이 왜 커피를 타지? 위반이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 친구는 그 친구가 몇 년 동안 받은 그 인건비에 따른 이제 세액공제 부분은 다 추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나의 권리를 자칫 주장했다가 자칫 그게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도드라지게 튀는 행동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세무상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는 오히려 세무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도드라지는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세무당국으로부터 연불보다는 제밥에 관심 많은 기업으로 좀 낙인이 찍힐 만한 그런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내가 남들 하는 거 정도의 수준에서의 뭔가의 납세자로서의 어떤 책임을 하고 네. 그리고 내가 놓친 게 있다면 받으라는 개념이지 일절 리스크 있으니까 어떤 행동도 하지 말라 이건 아니라. 그러니까 경정 청구를 반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네네. 네. 수정 신고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금을 덜 내서 네네. 예, 과소 신고했기 때문에 이거는 더 내는 거고요. 네. 예. 그다음에 경정 신고는 이제 더 낸 거를 네. 돌려받는 거고요. 네네. 기한 후 신고는 이제 그 기한 안에 신고를 못해서 기한 후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아, 그 수정 신고, 경정 청구, 네. 기간 후 신고 예, 이렇게 예, 볼 수 예, 있겠군요. 그래서 또 권리라는 거는 네. 다 이게 뭐 소멸시효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네. 내가 당연히 권리가 있으면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게 필요해요. 단 혹시 그 권리 행사가 자칫 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이 훨씬 커서 그 부분으로 인한 데미지가 더 크다면 네. 권리 행사를 조금은 자제할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최근에 모범 납세자라고 해서 선정된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이게 실제 이 사람들이 모범 납세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연불에 공들이는 척만 한 거 아니냐. 여기 통계를 봐도 모범 납세자가 오히려 세무조사 받아가지고 상당히 많은 액수를 이렇게 추징당하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어설프게 연불에 공들이는 척하다가 큰 코 다친다. 아, 그러네요. 네. 납세자로 선정됐다가 예, 박탈된 박탈된 경우가. 사람이 굉장히 많죠. 어. 그러니까 이걸 전략적으로 활용한 거예요. 모범 납세자가 되면 세무조사 유예해주고 하는 거니까 의도적으로 모범 납세자 선정이 된 후에 이제 이런 일종의 그 조세 회피나 탈세 행위를 했다는 거죠. 세무조사에서 걸리는 대부분의 채널이 자금 출처에서 걸립니다. 그렇죠? 예.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도 이 자금 출처에서 시작해서 자금 출처 끝난다고 또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네. 네. 뭐 탈세를 하든 조세 회피를 한 행위의 그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자산 증식에 흘러가잖아요. 네. 그럼 요즘은 자산 증식을 할 때 항상 그 돈의 출처를 보다 보니까 결국은 예, 내가 그런 식의 뭐 탈세나 조세 회피를 했다라는 게 결국은 나중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도죠. 네. 옛날에는 돈만 있거나 정보력만 있어도 부를 읽을 수 있다면 지금은 자금 출처가 곱셈의 법칙에 수렴한다. 자금 출처에 문제가 생기면 돈이 아무리 많든 정보력이 얼마가 있든 간에 나중에 결과는 다 0이나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자금 출처 위험은 이렇게 전산상으로 소득 추출 분석 시스템이라고 하죠. 네. 예, 내가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는데 그 돈을 어디서 조달했다라는 게 다 컴퓨터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그러니까 자금 출처 내역에서 5년을 보통 보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5년도 뭐 5년 더 벌 수도 있고 덜 벌 수도 있고 네. 이거는 이제 행정상의 그 기준인 거지. 법에 뭐 5년만 봐라, 3년만 봐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걸 잘 한번 보시면은 재밌는 것 포인트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 부동산 취득하고 그러니까 등기를 요하는 것들 네. 또는 명의 개설을 요하는 것들 어쨌든 거래하면서 세금이 붙는 것들 이런 네. 것들은 다 국세청에 집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예전에 이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기억납니다. 예, 무면허의 음주운전으로 친구가 운전대를 꼭 잡겠다고 빡빡 우기면 제발 좀 4차선으로 달려라. 네, 맞아요. 기억나. 그 1차선은 추월차선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게 제가 부동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은 제일 지금 자금 출에서 많이 걸리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에 무면허에 1차선 달리다가 걸리면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도 마찬가지죠. 다 공식적인 상장 주식들은 출처가 다 소명될 수 있기 때문에 예금도 마찬가지죠. 이자 소득세를 띄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내가 통장에 얼마가 있는 게 다 알아요. 다만 이제 아직 보험은 그 부분에서 조금 덜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대대적으로 음주 단속을 하면 이것도 걸려요. 그렇겠죠. 예, 그렇지만 덜 위험하고 조금은 속도보다는 안전으로 가라. 그러면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 보시면 뭐 이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거래가 있거나 네. 고액을 현금 거래를 한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다 FIU에 통보가 돼서 그 데이터가 검찰에도 가고 국세청에도 가고 이번에 그 뭐 대장동 건도 그 대장동 플레이어들이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고액 현금을 자꾸 인출하니까 결국 그 데이터가 FIU에 가서 FIU가 검찰하고 국세청에 자료를 보냈다고 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이런 식으로 나 출처 불분명한 돈이 이렇게 내 수중에 있습니다라고 이걸 오픈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오픈될 가능성이 높은 거면은 아직까지는 좀 보험이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덜 리스크하니까요. 보험적 자산을 좀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예. 여기 통계를 보시면 CTR, STR이 있는데요. 보험이 아무래도 좀 적잖아요. 그러네요.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하에서 곰팡이가 쓴 돈을 이 햇빛에 말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양성화하기가. 그죠?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자산의 증식 속도보다는 보다 더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쪽이 더 맞아요. 자산의 증식 속도를 높이려면 내가 당당하게 자금 출처에 문제가 없는 자금으로 배팅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곰팡이 쓴 돈으로 거기다 배팅했다가는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조세 리스크를 맞닥뜨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내용도 굉장히 재밌게 저는 들었습니다. 어떤 그 탈세와 절세의 차이, 그리고 어떤 법인격을 악용했던 케이스, 그리고 경정 청구에 대한 또 의견도 좀 주셨고요. 근데 결국에 가장 또 인상적이었던 게 자금 출처로 시작해서 자금 출처로 끝난다라는 또 그런 클로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네, 감사합니다.